최근 코미디 프로그램 SNL 코리아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지난 10월 19일에 방영한 방송 때문인데요. 유명 이슈를 패러디하고 희화화하는 게 SNL의 중심 컨텐츠죠. 그리고 이날 SNL은 한 주간 최대 이슈였던 뉴진스 한이의 국정감사 출석과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소식 등을 다뤘습니다. 이게 문제가 된 건데요. 배우 지혜은이 등장해 뉴진스 한이의 무대 의상과 가발을 착용하고서 한이를 흉내냈습니다. 국정감사 중 있었던 해프닝을 희화화했죠. 이 국감 패러디 코너 이후에는 배우 김하영이 등장했습니다. 한강 작가를 흉내내며 노벨상 수상 소감을 따라했습니다. 방송 이후 여론은 난리가 납니다. 한이 국감 패러디와 한강 수상 패러디가 각각 다른 이유로 욕을 먹습니다. 한이 국감 패러디에 대한 비판을 주도한 건 뉴진스 팬들입니다. 배우 지혜은의 개인 소셜미디어 계정과 관련 기사 댓글란 등의 집단적인 비판 댓글을 쓰며 문제 제기를 합니다. SNL 코리아 한이에게 사과해 라는 해시태그를 달고서 국감 패러디가 한이에 대한 부적절한 조롱이었다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죠. 한이는 그 누구보다 진지했다며 이를 단순 조롱한 SNL은 사과하고 반성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이의 어눌한 발음을 흉내낸 게 인종차별이고 외국인 혐오라는 비판까지 등장했습니다. 한편 한강 수상 패러디에 대한 비판은 결이 조금 다릅니다. 뉴진스 팬 같은 특정 집단이 비판을 주도한 게 아니라 범대중적 반감이 있었습니다. 배우 김하영이 눈을 작게 뜨고 한강 작가의 말투를 따라한 게 외모로 조롱을 한 거라며 비판들이 나왔죠. 노벨상이라는 전례 없는 업적을 이룬 작가를 건드리는 게 선을 넘었다라는 의견들도 많았습니다. 즉 국가적 위협을 달성한 한강 작가를 감히 희화한 게 문제라는 겁니다. 현재 SNL 코리아는 이런 대대적인 비난 여론에 의해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SNL에 대한 이런 공격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사건을 보며 SNL의 문제를 느끼기보다는 코미디를 코미디로 못 받아들이는 사회, 점점 더 경직되어가는 한국 사회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꼈습니다. 뉴진스 팬들을 비롯해 한이 국감 패러디를 욕하는 사람들은 SNL이 인종차별을 했다, 외국인 혐오를 했다라는 말까지 하며 문제시하고 있는데요. SNL이 한이의 인종이나 국적을 전면에 내세워 이를 대상으로 비난성 희화화를 한 것도 아니고 한이가 국정감사에 출석해서 보인 실제 모습들을 그대로 따라하며 풍자한 건데 이를 가지고 인종차별이니 외국인 혐오니 하는 정치적 언어까지 사용하는 건 몹시 부적절하다는 생각입니다. 게다가 애초에 한이의 국정감사 출석 자체에 문제적 요소가 존재하죠. 이전 영상에서 자세히 다룬 바 있는데요. 뉴진스 팬들은 이런 한이를 위해 집단적인 여론전을 펼쳐왔고 지금 SNL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 역시 이러한 여론전의 일환입니다. 아이돌 팬덤에 의해 코미디가 희생된 겁니다. 한편 한강 수상 패러디에 대한 비판의 경우 한국 특유의 성역화 문화가 발동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작가 한강이 노벨상 수상이라는 위협을 잃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범대중적인 축하와 함께 이루어진 게 어떤 일이었나요? 감히 한강을 비판한 사람들에 대한 집단적인 공격이었습니다. 노벨상 수상과는 별개로 어떤 작가의 작품 활동에 대한 비평은 문학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권장되어야 합니다. 한강뿐만 아니라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수많은 문호들에 대해서도 자유로운 비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강의 작품 활동이나 그녀가 역사를 다루는 방식에 문제제기를 한 인물들에 대해서 언론까지 나서서 린치를 가하고 있죠. 노벨상 수상이라는 위협으로 한강은 건드려서는 안 되는 성역에 들어간 겁니다. SNL이 한강 수상 패러디를 하자 여기에 선을 넘었다며 공격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이런 겁니다. 한강은 코미디 소재가 되면 안 되는 겁니까? 한강의 외모를 흉내낸 게 외모 비하라고요? 그러면 얼마 전 SNL이 했던 방시혁, 과즙세연 패러디는 어떻습니까? SNL은 그간 누군가의 외모를 흉내내며 유머 코드로 적극 활용해왔는데 이때까지는 환호하다가 한강을 대상으로 하는 건 선을 넘었다는 반응은 몹시 이중적입니다. 문제는 지금 한국 사회에서 개그, 유머, 코미디 등에 관한 이런 제멋대로식 비난이 점점 흔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가볍게 웃어넘겨야 할 컨텐츠에 갑자기 정색을 하며 난리를 치는 사람들. 하다못해 일관성 있는 논리나 원칙이라도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만만해 보이거나 내가 못마땅하거나 누군가가 욕을 하고 있으면 우르르 몰려가서 돌을 던져냅니다. 그렇게 웃음을 캔슬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누군가에게 웃음을 주는 걸 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먹고 살기 참 힘들어졌습니다. 유머를 유머로, 개그를 개그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잘나신 네티즌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코미디라는 건 화자도 청자도 이게 웃음을 위해 하는 일이라는 걸 인식한다는 전제 속에 성립하는 특수한 장르입니다. 이건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죠. 누군가가 농담을 할 때에는 화자도 청자도 이게 농담이라는 맥락 속에서 상황을 이해합니다.
물론 때와 장소를 구분하지 못하는 부적절한 농담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만 적어도 코미디라는 장르에서의 농담은 가벼이 비판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대중들은 이런 장르적 특성에 대한 이해나 존중 없이 아무데나 비판을 쏟아냅니다. 그렇게 누군가를 욕하고 캔슬시키며 자존감이 올라갔다는 착각에 빠지죠. 코미디에 있어 한국이 유독 경직되어 있다는 제 말이 이해가 되지 않으신다면 유튜브에 검색해서 외국 스탠드업 코미디라도 한 편 보시길 바랍니다. 코미디는 문화의 힘을 드러내는 척도입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코미디를 직업으로 삼는 수많은 사람들이 코미디를 냈다가 대중적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SNL의 사례는 물론이고 몇 달 전 큰 논란을 일으켰던 코미디 유튜브 채널 피식대학은 또 어떻습니까? 영양군을 비하했다는 논란이 일어 엄청난 공격을 받았죠. 사과문을 게재하고 영상을 비공개했지만 대중들의 반응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수십만의 구독 취소가 이루어졌고 어마어마한 비난 여론이 들끓었죠. 어떤 지역을 소위 디스하는 건 코미디의 흔한 소재 중 하나입니다. 해외 코미디와 비교해봐도 이게 이렇게까지 욕을 먹을 일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피식대학 논란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코미디 유튜브 채널 싱글벙글이 논란이 됐습니다. 안마기 광고 영상을 올리면서인데요. 한 남성이 군대에 재입대하는 꿈을 꾼다는 내용의 안마기 소개를 섞었습니다. 온열 효과가 있으면 뭐하나, 에어펌프가 들어있으면 뭐하나, 군대 가면 쓰질 못하는데 이런 대사들이 있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일부 네티즌들이 난리를 친 겁니다. 이 영상이 군 입대를 희화화한 거고 군인을 비하했답니다. 입대하는 남성을 노리는 역을 맡은 여성 연기자들에게는 악플 테러가 이루어졌죠. 개인 소셜미디어에 좌표가 찍혀 난리가 났습니다. 싱글벙글 측은 결국 사과를 하고 영상을 내렸으며 여성 연기자들 역시 공개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이 문제는 젠더 갈등과 엮여서 더 커진 측면이 있죠. 이렇듯 지금 한국 사회는 코미디를 다큐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불과 최근 몇 달 사이 이렇게 많은 코미디언들이 코미디를 냈다가 대중들에게 욕을 먹고 검열을 당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점점 심해지고 있죠. 몇 해 전 20여 년간 방영되던 KBS 개그 콘서트가 잠정 중단 소식을 전했을 때 한국의 코미디 문화와 관련해 여러 전문가들이 분석을 내놨었습니다. 당시 코미디언들은 한 목소리로 같은 의견을 내놨는데요. 개그를 개그로 보지 않는 대중의 시선이 개그의 소재를 제한하고 개그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코미디라는 건 우리 한국이 쌓아온 소중한 문화적 자산이자 역사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보여주는 다양한 형태의 코미디가 존재했죠. 저는 이 중에서도 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사풍자 코미디를 인상적으로 봅니다. 문화적 자유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지며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이 시사풍자 코미디입니다. 한국에서는 80년대부터 권력자들에 대한 풍자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이런 분위기에 맞춰 노태우 대통령은 아예 당선인 신분으로 신년사에서 정치인에 대한 풍자의 자유를 적극 허용한다라고 선언했을 정도입니다. 제가 소위 민주화의 긍정적 요소로 꼽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런 문화적 자유입니다. 정부의 권위주의적 태도가 축소되며 자유를 바탕으로 문화가 꽃피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한국에서는 오히려 이런 문화적 자유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특히 진영 논리를 바탕으로 우리 편을 소재로 삼는 시사 코미디에 대해서 집단적인 비난과 항의를 합니다. 정치인 이재명을 풍자했다가 이재명 지지자들의 엄청난 공격에 의해 정치 풍자를 포기한 코미디언 김원효. 팟캐스트에서 금수저를 주제로 농담을 주고받다 조국 딸을 언급해서 비난 여론의 방송을 중단하게 된 코미디언 김영희 등 수많은 코미디언들이 정치를 다뤘다가 커리어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좌든 우든 우리 편을 건드린다 싶으면 단체로 난리를 치기 때문입니다. 특정 정치 집단의 이런 편협한 태도 때문에 코미디언들은 정치 이슈를 소재로 삼는 걸 기피하는데 최근 들어서는 꼭 정치 이슈가 아니어도 사람들의 집단적인 비난과 공격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게 아이돌의 팬그룹이든 특정 인물을 성역에 집어넣으려는 개인이든 간에 코미디를 코미디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난리를 치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코미디라는 장르적 특성을 고려해서 그냥 웃고 넘어갈 수 있는 농담에 굳이 문제를 제기하고 난리를 치고 여론을 모으고 그렇게 사과를 요구하고 영상을 삭제하게 합니다. 그렇게 지금 한국에서는 코미디가 지워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화적 자유와 함께요. 한국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는 통계가 많이 존재합니다. 행복지수는 세계 하위권이고 자살률이나 우울증 유병률 같은 건 세계 최상위권입니다. 이런 국가적 정신건강의 위기에는 웃음이 사라지고 있는 사회 분위기가 한몫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려 코미디언의 농담을 농담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회. 우리 좀 웃으며 삽시다. 우원지였습니다.
며칠 전 헌법재판소에서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마지막 변론. 탄핵 청구인 측과 피청구인 측의 최종 의견 진술이 있었습니다.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파면 여부 결정을 앞두고 벌어진 마지막 법정 공방. 탄핵 찬성 측 주장과 탄핵 반대 측 주장이 심판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피력되는 자리인 만큼 대한민국 정치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탄핵을 청구한 국회 측의 대표자로서 최종 의견을 내놓은 사람은 정청래. 그는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사법에 관한 국회의 의사결정을 전담합니다. 즉, 법 관련 입법부에서 가장 큰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게 법사위원장이죠.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그런 중요한 자리에 테러리스트 출신 범죄자 정청래를 앉혀놨다는 것부터가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비정상적인가를 보여주는데요. 탄핵 심판 최종 의견에서 정청래의 발언 장면을 보고 오시죠. 국회 운동장 근처에서 본청으로 한 발짝씩 내디딜 때마다 36년 전 1988년 9월의 밤이 마치 어젯밤 악몽처럼 떠올랐습니다. 새벽 1시 안기부에 잡혀 지금도 알 수 없는 서울 을지로 어디매쯤 한 호텔로 끌려가 수건으로 눈을 가린 채 속옷 차림으로 4시간 동안 주먹질, 발길질로 고문 폭행을 당했습니다. 살아있음이 고통이었습니다. 이 역사적인 자리, 역사적인 순간에 정청래가 한 최후의 발언. 그는 노골적으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허물다 센서 스팀이라 이스라엘 이란 전쟁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란의 항복 거부 소식이 들리자마자 테헤란 지역을 공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금요일부터 지금까지 이란에서 1100개 이상의 목표물을 공습하여 파괴했다고 합니다. 테헤란입니다. 이스라엘군은 테헤란 도심을 목표로 잡고 공습을 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슬람혁명 수비대의 공항을 표적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테헤란에서 이스라엘군은 공항과 미사일 기지를 집중적으로 공격하였습니다. 흰 연기가 발생한 모습이 보입니다. 테헤란 도심입니다. 이곳 도로에서는 단 한 대의 차량도 확인할 수 없는데요. 테헤란에 살고 있던 시민들이 모두 다른 곳으로 피난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테헤란은 사실상 유령 도시가 된 모습입니다. 이란 서부에 위치한 카라지라는 도시에서도 이스라엘군은 공습을 개시했습니다. 몇 시간 전에 골란고원 상공에서 찍힌 사진입니다. 마치 미국의 B-21 폭격기와 비슷한 형상의 비행체가 찍혀서 큰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현재 이 비행체가 무엇인지는 정확히 파악되진 않았습니다만 이스라엘의 신형 드론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란군의 코브라 헬기 폭파 영상을 공개하였습니다. 공군기지에 배치되어 있던 코브라 헬기가 한순간에 터지는 모습입니다. 해당 사진은 모사드가 이란 지역 내에서 사보타주를 하기 위해서 스파이크 미사일을 준비한 모습입니다. 모사드는 스타링크를 활용해서 인터넷을 통해 원격으로 스파이크 미사일을 발사하였습니다. 이란 경찰은 모사드 요원들의 자폭 드론을 실은 트럭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인 하메네이는 전군이 고도의 경계태세에 돌입했다고 선언하였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으며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루어야 한다고 발언하였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공격한 시점부터 협상은 불가능하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인 하메네이는 이전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요구한 무조건 항복에 대하여 항복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하며 무조건 항복 거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에 대항한다고 선언하였습니다. 또한 미군의 개입은 미국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입힐 것이라고 발언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자신들의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이란에서의 작전은 계속될 것이고 이란과의 협상은 불가능하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핵시설 공격을 최우선 목표로 하며 이란 정권 교체는 목표로 하지 않는다고 발언하였습니다. 러시아는 미국의 이스라엘에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거나 생각하는 것조차 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지원은 중동을 근본적으로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영국은 중동 지역에서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중동 지역에 공군기를 추가 배치했다고 합니다. 중동의 상황은 급속히 변화하고 있으며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이란과의 제공권을 완전히 장악했다는 분석입니다. 마음 놓고 전투기로 이란의 주요 시설들을 폭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영상 돌아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현지 시각 18일 이스라엘이 미국의 압박에 맞춰 이란의 수도 테헤란을 맹폭했습니다. 이 전투기를 활용하는 제공권을 이스라엘이 완벽히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란은 속수무책입니다. 테헤란의 어두운 하늘을 뒤덮은 미사일 불꽃, 크고 작은 폭발음도 들리시죠? 이란의 주요 도시에서는 폭격을 피하려는 피난 행렬이 줄을 잇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또 외교 통인 홍익표 대표님, 전황은 이란에게 불리합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아무래도 그 이스라엘의 그 전력이 다른 중동 국가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세였죠. 역사적으로 한 3차례 중동 전쟁 당시에 이스라엘이 다 승리를 했었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특히 미국의 지원을 받고 있는 공군 전력이 가장 우세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전쟁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이란을 압도하는 것은 뭐 누구나 예상을 했던 상황이고요. 네. 특히 전시 초기에 모사드라는 정보기관을 통해서 주요 요인들에 대한 그 정밀 타격을 했죠. 그래서 사실상 이란 군 지휘부가 물론 뭐 완전히 그 불능 상태에 빠진 건 아니지만 핵심적 그 요인들에 대해서 먼저 제거 작전에 들어가면서 선제적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으로입니다. 센서 스팀이라 이스라엘 이란 전쟁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텔아비브 인근입니다. 이곳에서 이란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를 유격하였습니다. 이스라엘 텔아비브 인근입니다. 이날 이란은 5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그중 이스라엘군은 4발을 유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란 탄도미사일 중 한 발은 탁탄했고 이로 인하여 민간인 1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테헤란입니다. 이란 경찰청사가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인해 피해를 받았습니다. 이란 잔잔주입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군은 이란의 주요 목표를 대상으로 공습을 실시했습니다. 이곳에는 미사일 생산 기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지역입니다. 흰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란 내에서는 추격전이 발생하였습니다. 트럭에 드론을 가득 실은 모사드의 트럭과 이를 추격하는 이란 정보기관 간의 추격전입니다. 결국 모사드는 이란 정보기관을 따돌리는 데 실패하였고 모사드 요원이 체포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모사드는 이란 국영방송 전체를 해킹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란 시민들에게 TV를 통하여 거리로 나가서 정권을 뒤엎자라고 촉구하는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군은 이란의 공격에 취약한 군사 자산을 모두 이전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전 국방장관인 요아브 갈란트는 미국이 이란 분쟁에 개입하면 세계에 더 나은 미래가 생길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수요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여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몇 년 전으로 되돌렸다고 믿지만 중국과 그 너머에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미국이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려운 시기에도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용감하고 대담한 리더임을 입증했다고 믿으며 이 기회를 잡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리쿠드 당은 이란과의 전쟁 이후 지지율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는 오늘 선거를 한다면 어느 정당에 투표하겠냐고 질문을 했을 때 리쿠드 당은 기존 24석에서 27석의 지지를 받으며 원내 일당의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국민들 대다수는 이란과의 전쟁을 지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의 75%가 이란과의 전쟁을 지지하고 7%는 전쟁 참전에 반대하며 8%는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중동의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북한은 이란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며 현재 진행 중인 이란, 이스라엘 분쟁을 둘러싼 국제적 양극화 심화를 시사했습니다. 김정은은 이란은 이 싸움에서 혼자가 아니다 라고 단호하게 발언하며 현 상황에 대한 북한의 첫 번째 직접적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수요일에 발표된 폭스뉴스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여론은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에 대한 군사공격을 결정한 것에 대해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49%는 공격을 지지하고 46%는 반대했습니다. 공화당 및 공화당 성향 유권자의 73%가 공격을 지지하는 반면 민주당 성향 유권자와 무소속 유권자 사이에서는 32%로 떨어졌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란, 러시아, 중국, 파키스탄, 알제리의 요청에 따라 금요일에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현재 진행 중인 갈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스라엘 유엔 대사인 데니 데노는 이스라엘이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커뮤니티에 한국 급식 사진이 한 장 올라온 적이 있어요. 비빔밥, 된장국, 치킨 외에도 반찬이 몇 가지 더 있는데 뭐 우리나라도 학교마다 차이가 있지만 아마 이것과 비슷한 급식을 경험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미국인들이 이 사진에 보인 반응이 굉장히 재밌죠. 피자나 케첩이 아니라 진짜 채소가 있다. 전형적인 미국 급식에 비하면 정말 획기적이다. 다른 나라는 인류를 소중히 생각하는구나. 심지어 이게 무료라고? 이거 외에도 극단적으로 미국의 급식을 비판하는 댓글들이 많았는데요. 이들이 이렇게 화가
살아난 이유는 미국의 급식 사진을 보면 압니다. 미국의 모든 학생들이 이렇게 먹는 건 아니지만은 이런 식단을 내놓는 학교들이 실제로 많죠. 미국인들이 워낙 고칼로리 음식이나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먹잖아요. 그런데 급식도 비슷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왜 무료 의료보험이 있는 것처럼 먹는 건지 모르겠다. 이런 말이 미국인들 사이에서 도는 걸 보면은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모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미국 급식 메뉴엔 피자나 감자튀김, 맥앤치즈, 과자 같은 게 자주 오릅니다. 미국에서 피자와 감자튀김은 야채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근데 이게 놀랍게도 진짜긴 했습니다. 이건 뒤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이런 급식은 주로 공립학교 급식에서 많이 보입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죠. 2005년에 영국의 스타 셰프인 제이미 올리버가 제이미의 스쿨 디너란 프로그램에서 영국 학교 급식의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는데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분개했었죠. 당시 총리였던 토니 블레어는 학교 급식을 개혁하겠다면서 2억 8천만 파운드를 풀기로 했습니다. 이게 참 이해가 안 가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미국과 영국은 아동 인권과 보호에 엄청난 관심을 두는 나라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걸까요? 여기엔 당연히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김밥이고요. 제가 오늘 떠먹여드릴 이야기, 부자 나라의 가난한 급식입니다. 우리나라 학교에서 급식을 먹을 수 있게 된 건 길어봤자 3, 4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은 유럽과 미국은 급식의 역사가 훨씬 오래된 편입니다. 미국은 1946년 학교 점심 급식법을 도입했고 급식에 대한 법적 제도를 만들었죠. 근데 이 급식 제도를 도입한 이유가 꽤 잔인합니다. 애들이 밥을 제대로 못 먹으면 잘 자라지 않겠죠. 이러면 나중에 전쟁이 벌어졌을 때 굉장히 불리해집니다. 이 아이들이 결국엔 다 징집 대상이 될 텐데 그때를 대비해서 잘 먹여야 한다는 거였죠. 이유가 너무 살벌한 게 아닌가 싶으실 텐데요.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엔 이 국력을 키우는 게 정말로 중요했거든요. 사실 현대 올림픽이 탄생한 이유도 비슷합니다. 청년들과 병사들이 육체 단련을 통해서 전투력을 높이고 국력을 강화하는 게 목적이었으니까요. 달리기, 멀리뛰기, 원반 던지기, 창 던지기 같은 고대 올림픽 종목들도 보병들의 전투를 재현한 거고요. 이 미국 급식에 문제가 생긴 건 1980년대부터입니다. 바로 돈 때문이었죠. 사실 대부분의 문제는 이 돈에서 시작이 됩니다. 환경, 정치, 사회, 분야를 가리지 않고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의 돈이 들어가지 않으면 꼭 문제가 생기거든요. 미국과 영국의 급식도 그랬습니다.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과 영국의 마가렛 대처 총리가 학교 급식 예산을 대폭 삭감해버렸죠. 1981년 미국 레이건 대통령은 연방정부 급식 예산에서 무려 14억 6천만 달러를 삭감합니다. 이유는 음식 낭비를 줄이겠다는 거였죠. 이게 꽤 황당한데 학교에서 법적 기준보다 더 많은 음식을 급식으로 주고 있으니까 음식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이 정도 예산 삭감은 학생들에게 별 심각한 피해가 가지 않을 거라고 믿었죠. 물론 미국 학교 예산의 상당 부분은 주 정부와 지방 정부의 세금에서 충당되긴 합니다. 연방 정부의 세금은 일부만 들어가고요. 하지만 80년대 이후 주 정부나 지방 정부가 재정 위기와 파산 위기에 몰리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교육비는 점점 더 삭감됐죠. 영국도 비슷합니다. 사실 현대의 급식이라는 개념은 영국에서 처음 출발했는데요. 보호전쟁 당시에 신체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늘어나는 걸 보고 급식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70년대쯤부터 영국에도 경제공황이 불어닥쳤고 대처 총리도 예산 절감을 위해서 교육 예산을 삭감해버렸어요. 대표적인 게 무상우유 급식 폐지였습니다. 이때 대처 총리에게 우유도둑이란 별명이 붙었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부터 벌어집니다. 1980년에 학교 급식에 대한 영양 기준 자체를 완전 폐기해버리거든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발상이냐면요. 그냥 사람이 먹을 수 있게만 만들면 문제가 안 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두 나라의 급식 퀄리티가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잘 차려 먹으려면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듭니다. 제대로 된 급식을 만들기 위해선 급식을 담당하는 직원이 필요하잖아요.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학교에 영양교사나 영양사, 조리사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예산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 다 해고해버립니다. 영양사를 해고하고 나니까 굳이 학교에 조리시설을 둘 필요도 없죠. 재료를 다듬는 기계, 조리기구도 싹 다 정리해버립니다. 그럼 학생들 밥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바로 아웃소싱입니다. 이미 만들어진 음식을 사와서 데워주는 거죠. 전자레인지나 오븐에 넣고 돌리기만 하면 되니까 영양사 같은 고급 인력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버튼만 눌러서 학생들에게 나눠줄 사람만 있으면 되거든요. 때마침 미국과 영국은 냉동식품 산업이 엄청 발달하기도 했고요. 당시엔 TV 디너라 불리던 냉동식품이 대중화되어 있었는데요. 이건 고기와 메시포테이토, 소스를 한 용기에 담아서 전자레인지에 돌려먹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의 기내식과 비슷하게 생겼죠? 지난 냉동 피자 편에서 언급했던 슈완스란 브랜드 역시 학교에다 피자를 공급하면서 성장한 곳이고, 영국에선 터키 트위즐러나 포테이토 스마일 같은 냉동식품이 급식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영양 기준이 없으니까 인스턴트 냉동식품들이 학교 급식에 나오지 않은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 아무리 예산이 없고 영양사가 없더라도 정부에서 학교 급식 영양 기준을 폐기하지 않고 엄격하게 관리했더라면 이런 급식이 나오진 않았겠죠.
전부 다 학교에다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적은 예산으로 영양 기준까지 지키라고 말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미국도 별다르지 않습니다. 영국처럼 영양 기준 폐지라는 무대포 정책을 펼치지는 않았지만 기준을 슬쩍 낮췄거든요. 미국 급식엔 곡물과 야채, 단백질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는데요. 예산이 없으니까 야채에 대한 기준 자체를 낮춰버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야채가 아닌 것을 야채로 취급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토마토죠. 신선한 토마토는 비싸니까 토마토 가공품인 케첩을 야채로 인정해버리거든요. 당시 하인즈 가문의 존 하인즈가 미국 상원 의원을 지냈는데요. 이 존 하인즈마저 케첩은 야채가 아니라 조미료라고 말할 정도로 터무니없는 결정이었죠. 피자도 토마토 소스와 올리브가 올라가니까 야채가 됩니다. 감자튀김도 마찬가지고요. 급식으로 피자와 감자튀김, 케첩이 나왔다면 이건 채식 식단인 거예요. 물론 야채가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니었습니다. 완두콩이나 작은 당근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완두콩과 당근이 냉동식품으로 팔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주마다 기준이 다르긴 했지만 대체적으로 야채를 인정하는 기준을 낮추면서 인스턴트 식품들이 급식에서 한 자리씩 차지하게 됩니다. 미국 학교에서 탄산음료 자판기나 과자 자판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도 학교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 예산을 충당하려고 한 거죠. 여기서 수익이 나니까요. 정리하자면 미국이나 영국의 급식은요. 급식 예산을 삭감한 중앙정부와 삭감된 예산에 맞춰 급식의 질을 낮춘 학교, 그리고 자세히 언급하진 않았지만 이 과정에서 냉동식품 기업과 감자협회, 낙농협회 같은 이권단체들의 로비가 맞물린 결과입니다. 하지만 정작 이 급식을 먹는 학생들은 별 불만이 없었습니다. 입맛에 맞았으니까요. 그러나 시간이 흘러 슬금슬금 학생들의 건강 문제가 대두됐죠.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애들이 졸업할 때쯤에는 비만이 되어 나온다는 이야기가 돌았고요. 이쯤 되면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대체 이렇게 될 때까지 학부모들은 뭘 한 걸까? 우리나라였으면 진작 난리가 났을지도 모르거든요. 답은 별 관심이 없었다입니다. 급식 문제가 개선되려면 교장, 교사, 급식 직원, 부모가 모두 급식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2005년에 제이미 올리버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영국 급식의 실상을 알릴 때조차도 효과가 별로 없었어요. 이런 상황을 두고 어떤 분석까지 나왔냐면요. 영국인들은 건강한 식습관을 품격 있는 중산층의 관심사 정도로 여긴다는 거였습니다. 분슐랭 영국 음식 편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영국인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음식 자체에 큰 관심이 없거든요. 이러니 아이들이 먹는 것에도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던 거죠. 자, 그러면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은 큰 땅덩어리에 다양한 인구와 문화가 섞여 있습니다. 문화마다 다르긴 하지만 점심 식사는 챙겨 먹는다기보단 대충 먹고 넘기는 경향이 있었죠. 왜 우리나라 사람들 시각에서 보자면 그냥 간식 좀 먹어놓고 점심 먹었다고 하는 겁니다. 또 미국은 평소에도 인스턴트 의존도가 높죠. 집에서도 냉동식품과 과자를 많이 먹고 탄산음료를 물처럼 마십니다. 이러다 보니 학교 급식이 딱히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은 거예요. 하지만 두 나라 모두 2010년대쯤부터 노력을 꽤 많이 하긴 했습니다. 영국의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와 미국의 미셸 오바마 영부인이 각각 급식 개선에 공을 들이긴 했거든요. 신선한 야채와 과일의 비중을 늘리고 소금과 설탕의 비중도 줄였죠. 밀도 통밀을 쓰게 하고요. 실제로 이때 좀 나아지긴 했습니다. 미국 농부부에서는 전체 학교의 90%가 강화된 영양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자찬했을 정도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가공식품의 비중을 줄이라거나 금지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지방, 설탕, 소금 함량만 맞춘다면 인스턴트 핫도그나 피자를 제공하는 게 문제는 안 됐거든요. 결국 돌고 돌아서 다시 돈 문제입니다. 미국이나 영국이나 여전히 학교 급식에 쓰는 비용이 많지 않거든요. 영국 정부에서 학교 급식에 지원하는 금액은 한 끼당 2.53파운드입니다. 심지어 이 돈에는 직원 월급, 설비 비용, 유지 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죠. 또 제대로 된 조리도구를 학교에 들여놓는 게 아니라 전자레인지나 오븐만 쓰는 학교들이 아직도 많고요. 최근 인플레이션 문제가 심각해진 것도 급식 비용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도저히 이 가격에 재료를 맞춰줄 수 없다는 공급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또 다른 문제는 애들이 이 야채와 과일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LA 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했는데 학생들의 32%는 과일을 가져가지 않았고 40%의 학생은 야채를 가져가지 않는다는 게 밝혀졌거든요. 이 중에서도 몇몇은 기껏 가져간 뒤에 그냥 버린다고 답했고요. 인스턴트와 냉동식품에 익숙해지다 보니 없는 예산을 쥐어 짜서 주어도 과일이나 야채는 그냥 안 먹는 겁니다. 비싼 돈 들여서 다 쓰레기통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지만요. 사실 아이들이 안 먹어본 것에 거부감을 가지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아이들한테 무작정 야채는 몸에 좋으니까 꼭 먹어야 한다. 무료 의료보험도 없는데 이런 거라도 미리 먹어야지. 이렇게 설득한다고 해서 야채를 먹지는 않습니다. 모든 적응의 시간이 필요한 법이죠. 입맛은 길러지는 법이거든요. 연구에 따르면 평균 9번에서 10번 정도는 노출해줘야 새로운 야채에 대한 거부감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이런 시각으로 보자면은 안 먹는다고 안 주는 것보다는 일단 노출시키고 가져가도록 유도하는 게 더 낫다는 거죠. 참 답없어 보이게 말씀드리긴 했지만요, 확실히 예전보다는 많이 개선되긴 했습니다. 2003년부터 2018년까지의 식단을 분석한 결과 학교에서 섭취한 영양가 낮은 음식 비율이 55%에서 24%로 감소했거든요. 오늘 미국과 영국의 급식이 어쩌다 이렇게 되는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쯤 되면 우리나라 급식은 꽤 괜찮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미국이나 영국이 훨씬 더 부유한 나라지만은 우리나라는 급식 예산이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물론 미국이 그렇듯이 우리나라도 지역과 학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요. 이유는 다양하지만은 미국과 영국에 비해서 먹는 것에 관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어디 가서 밥 부실하게 먹었다고 하면은 부모님 억장 무너진 게 바로 우리나라니까요. 이야기하다 보니까 점심시간에 종 땡 치면 미친 듯이 뛰어가서 급식 먹었던 기억이 많이 나는데요. 오늘은 급식에 대한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셔도 재밌을 것 같네요.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아마 면 요리 싫어하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날이 덥다 보니까 냉면집 도장 깨기 시작하신 분들도 꽤 보이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마트에 갔는데 새삼 면 종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파스타면이나 쌀국수면도 뭐 다양하게 있었지만은 특히 재미있었던 건 바로 당면류였습니다. 한국에는 사실 이런 얇은 당면 외에는 없다시피 했거든요. 허거나 찜닭, 떡볶이에 분모자나 넓적 당면 같은 걸 추가해서 드시다 보니까 수요가 생긴 것 같은데, 국물을 쫙 빨아들인 통통한 당면들 굉장히 위험한 맛이긴 하더라고요. 보통 이걸 중국 당면이라고 많이들 하시던데, 이건 사실 잘못된 표현이긴 합니다. 당면은 중국에서 들어왔다는 뜻으로 당나라 당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당면은 중국면이나 다름없는 거죠. 한국의 냉면과 국수, 이란과 그 주변 지역의 레슈테, 중앙아시아의 라그만, 일본의 우동, 동남아시아의 쌀국수, 유럽의 파스타, 그리고 면의 천국 중국까지. 면 요리는 세계 어디를 가도 볼 수 있고 누구나 좋아합니다. 불닭볶음면이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 역시 불닭의 본질은 양념에 비빈 면 요리이기 때문이죠. 사실 면이란 게요, 지금이야 공장에서 대량으로 찍어내지만은 옛날 방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면은 이렇게 비생산적인 조리법이 또 없습니다. 엄청난 노동력을 갈아서 만들거든요. 이렇게까지 해서 면을 먹은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면 요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저렴해진 걸까요? 오늘은 이 면 요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는 김밥이고요. 제가 오늘 떠먹여드릴 이야기, 인간의 광기가 나온 요리, 국수입니다.
베트남이나 태국 같은 동남아 지역에서는 쌀국수를 주로 먹죠. 이건 동남아시아 지역이 미리 자라기 힘든 기후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쌀은 찰기가 없기 때문에 면을 만들기가 굉장히 힘들죠. 쌀로 면을 만든다는 건 뭐랄까요? 장기 혹은 집착에 가깝습니다. 정통적인 쌀국수를 만드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쌀을 갈아서 가루를 낸 다음에 물을 섞어서 반죽을 만들고 이 반죽을 3일 정도 발효 숙성한 후에 쪄냅니다. 그리고 이걸 다시 으깨는 걸 반복하면서 찰기를 억지로 만들어내죠. 그 다음에 구멍을 뚫은 천에다가 반죽을 넣고 뜨거운 물에 쪄내서 면을 만듭니다. 듣기만 해도 힘든 과정이죠. 미리 잘 자라지 않는 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메밀로 면을 만들어 먹어왔죠. 메밀도 면을 만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메밀가루는 글루텐 함량이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숙련된 기술자가 아니면 반죽하기가 힘들거든요. 겨우 반죽을 만들고 나면 이걸 면틀 안에 넣고 엄청나게 압력을 가하면서 면을 뽑아내야죠. 이 정도 정성은 들여야 겨우 면의 형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면이 너무 잘 끊어지다 보니까 오죽하면은 젓가락질 서툰 사람은 순메밀 100% 국수를 먹기가 힘드니 그냥 숟가락으로 먹으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죠. 만들기도 어렵고 면 특유의 쫀득한 맛도 없지만 사람들은 과거부터 이렇게 면에 집착해 왔습니다. 우리가 면을 언제부터 먹게 된 건지는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문헌상으로는 중국 한나라 시절 기록에서 처음 등장했고 확인 가능한 유물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은 중국 칭하이성 라찌아라는 곳에서 발굴된 면인데요. 기장과 밀을 섞어서 만든 걸로 보이는데 무려 4,000년 전의 면으로 추정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면을 최초로 먹기 시작한 게 아니냐는 주장이 많죠. 하지만 여기에 몇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일단 면이 발굴될 때는 칭하이 지역은 4,000년 전에는 중국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칭하이가 중국의 일부분이 된 게 청나라 제4대 황제였던 광희제가 제위하던 때인데 그럼 시대가 맞지 않죠. 그 전까지 이곳은 중앙아시아 유목민족들의 영역이었거든요. 때문에 중국인이 최초로 면을 만들었다고 하기는 좀 애매합니다. 또 한 가지, 면 문화의 핵심인 밀농사가 시작된 곳은 서아시아라는 겁니다. 밀은 레반트 지역과 이란 지역에서 재배되기 시작해서 동쪽과 서쪽, 양 옆으로 뻗어나가는데요. 레반트 지역에서 이란으로 이렇게 동쪽으로 쭉 넘어가면 중국이 나오죠. 이렇게 전파되는 와중에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면이 탄생했다는 추정이 있습니다. 뭐 아직 확실하게 밝혀진 건 없지만요. 사실 어디에서 처음 만들어졌든 면 요리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대체로 특별한 날에 먹는 특별한 음식으로 여겨졌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결혼식 같은 날에 국수를 먹는 문화가 있잖아요.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동아시아 분위기는 다 비슷했습니다. 밀이 귀했던 우리나라는 둘째치고서라도 빵 만들어 먹는 게 일상인 나라에서조차 면 요리를 특별하게 생각했던 건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력이 말도 못하게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으로 면을 만드는 방법은 반죽을 양손으로 비벼서 늘리는 방식이었는데요. 이게 점점 발전해서 반죽을 잡고 길게 늘어뜨리는 방식으로 바뀌었죠. 흔히 수타면을 만들 때 볼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글루텐이 그물 구조를 갖추면서 손으로 비비는 것보다 훨씬 쫄깃해지죠. 하지만 이 수타면 제조 공정 역시 딱 봐도 힘들어 보이잖아요. 면에 곁들일 국물이나 소스를 만드는 건 또 별개의 일이다 보니 면 요리는 육체 노동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조차도 밀을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일본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일본도 밀 재배가 힘듭니다. 그래서 밀가루로 만든 면은 정말 보기 힘들었죠. 일본의 면 문화를 전파한 건 승려들이었는데요. 당나라와 송나라로 유학을 갔다가 중국의 면 문화를 들고 왔고 사찰을 중심으로 발전했습니다. 밀이 귀하다 보니까 면의 맛을 최대한 해치지 않는 쪽으로 요리가 발달을 했죠. 국물은 담백하게, 고명은 부족한 듯이 올려놓아서 면의 맛에 좀 더 집중했거든요. 우동이 이러한 방식으로 탄생했다는 설이 있죠. 밀이 너무 귀하니까 대신 메밀면을 써서 우동을 흉내낸 게 바로 소바고요. 한국의 순댓국밥처럼 지역마다 우동과 소바 스타일이 다 다른데요. 우동만 짧게 소개를 하자면 붉은 면에 식감이 쫄깃한 가가와현의 산호끼 우동, 유부를 넣어서 만든 오사카이 키츠네 우동, 얇고 평평한 면발이 특징인 아키타현의 이나니와 우동 등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도 메밀로 면을 내려 먹었기 때문에 냉면 같은 면 요리가 발달하긴 했습니다. 요즘이야 밀가루를 섞어 쓰지만은 예전엔 순 메밀만 써서 더 반죽하기가 힘들긴 했었죠. 밀가루가 지금처럼 보급되기 이전에는 반죽을 뭉치기 위해서 고구마나 감자전분을 쓰기도 했는데요. 고구마나 감자가 한국에 전파된 게 생각보다 나중의 일입니다. 18세기 이후에 들어왔거든요. 그 전까지는 정말 생고생을 해가면서 면을 뽑았다는 거죠. 이러니 한국에서도 면 요리는 특별한 음식일 수밖에 없는 거였습니다. 서양의 파스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인들의 자부심이기도 하죠. 파스타는 서아시아의 면에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서아시아에서 주로 소비되던 면은 레슈테인데요. 이 레슈테는 7세기 이슬람교의 확산과 함께 북아프리카와 남유럽까지 퍼지게 됩니다. 특히 시칠리아 지역은 일찍부터 이슬람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빠르게 레슈테가 전파되었고 이 레슈테에서 영향을 받아 만든 면 요리가 이트리아라고 추정되는데요. 이 이트리아는 파스타의 원형으로 여겨집니다. 12세기 기록에 따르면 시칠리아 사람들은 이트리아를 직접 만들 뿐만 아니라 이걸 수출했다고도 하죠. 이건 시칠리아의 기후가 면을 건조시키기 좋았기 때문에 특산품이 될 수 있습니다.
있었던 거예요. 이 파스타 역시 면을 만드는 과정이 노동집약적이고 극악합니다. 그래서 귀족들이나 주로 먹을 수 있었죠. 이렇게 면은 지역을 불문하고 특별한 음식으로 대접을 받아왔는데요. 대체 면 요리는 그럼 언제부터 패스트푸드 취급을 받기 시작한 걸까요? 중국 수나라의 2대 황제였던 수양제가 대운하를 완성합니다. 양쯔강과 황하가 연결되면서 강남과 화북 지역의 물자들이 자유롭게 오가기 시작했죠. 이후 대운하의 연결 지점이었던 카이퐁은 24시간 내내 불이 꺼지지 않는 상업도시로 발전하게 됩니다. 불야성 같은 거리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다 보니까 이들을 대상으로 한 음식점들이 등장하게 됐죠. 이때 상인들이 많이 팔았던 게 바로 면 요리입니다. 면 요리는 반죽과 면을 만드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은 익히는 건 금방이죠. 가늘고 긴 면의 특성상 몇 분만 익히면 되니까요. 국물이나 양념은 미리 대량으로 만들어두고 반죽도 미리 준비해뒀죠. 자유롭게 오가는 물자들, 발달한 상업, 빽빽한 인구 밀도까지 갖춰지면서 면 요리는 패스트푸드의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원래도 사람들은 면을 좋아했기 때문에 팔리기도 엄청 잘 팔렸고 곧 식당의 핵심 아이템으로 자리 잡게 됐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17세기 이후 에도가 상업의 중심지로 자리를 잡으면서 면 요리가 본격적으로 발전했고 우리나라도 20세기 초 평양과 서울이 상업의 중심지로 발전하면서 냉면이 대중음식으로 재탄생됐죠. 파스타도 비슷했지만 약간 달랐던 건 17세기에 프레스식 제면기가 등장하면서 본격적으로 확산했던 겁니다. 19세기부터는 파스타 공장까지 들어서면서 대중과 노동자들을 위한 음식으로 자리를 잡았죠. 또 이땐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에 이탈리아계 이민자들이 급증할 때라서 유럽 전역과 아메리카 대륙으로 파스타가 퍼지게 됩니다. 대량 생산에 유리한 데다가 겉면이라 보관도 편하기 때문에 파스타는 금방 노동자의 음식으로 자리를 잡게 됐죠.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이 즈음부터 해서 밀가루 가격이 폭락하기 시작했어요. 19세기에 미국과 남미에서 생산된 밀이 전 세계로 풀렸고 이때 밀 가격이 40%나 떨어졌거든요. 또 20세기 초 화학 비료가 등장하면서 농업혁명이 이루어졌고 밀 생산량이 폭증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면 요리는 지금같이 대중적이고 친근한 이미지를 가지게 됐죠. 저렴한 공급과에 폭발적으로 늘어난 수요까지 더해지니까 다양한 면 요리들이 탄생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짜장면, 짬뽕, 비빔국수, 칼국수, 라멘 이런 것들이 다 20세기에 만들어진 대중적인 면 요리거든요. 여기서 더 나아가 면을 더 간편하게 먹고 싶었던 누군가는 인스턴트 라면이라는 광기의 면 요리도 개발해놨죠. 워낙 발에 채이는 게 밀가루다 보니 이때부터 메밀로 만든 냉면이 더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죠. 면보다는 밥이 낫다. 건강을 위해서는 면을 줄여야 한다.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이건 사실 너무 가혹한 일입니다. 설탕을 줄이면 줄였지 면 끊기는 정말 힘들거든요. 물론 국물은 갈아버리는 순간부터 혈당 지수가 올라가고 국물엔 나트륨도 많습니다. 라면의 면은 튀긴 밀가루라서 소화가 잘 되지 않죠. 하지만 이 정도도 못 먹고 살면 사실 무슨 낙이 있겠어요?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근면을 하지 못한 건 다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쫄깃하면서도 부드럽고 씹을수록 단맛이 나는 이 면발을 외면할 수가 없었을 테니까요. 그러니 면으로 만들기에 부적합한 메밀과 쌀로도 부득부득 면을 만들어 먹었겠죠. 면요리는 정말 각각 다양한 매력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면이라면 다 좋아하는데요. 쫄깃한 식감의 우동도 좋아하고 파스타도 좋아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면 요리를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저는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골뱅이의 90%가 어디로 가는지 아시나요? 바로 한국입니다. 영국 해변의 어부들은 오로지 한국인을 위해서 골뱅이를 잡는다고 이야기하죠. 심지어 골뱅이가 무슨 맛인지도 모르고 잡는다는 어부도 있다고 해요. 영국 사람들은 골뱅이를 안 먹는 정도가 아니라 싫어하거든요. 하지만 이 골뱅이 덕분에 억대 연봉을 버는 영국 어부들이 많습니다. 한국인들이 영국 골뱅이를 많이 먹는 건 저렴해서가 아닙니다. 동에서 나는 골뱅이만으로는 공급을 맞출 수가 없어서죠. 그만큼 많이 먹는다는 이야기인데요. 무침, 탕, 비빔면, 파스타, 샐러드까지 참 다양하게 활용해서 먹습니다. 이게 의문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게요. 전 세계에서 한국인만 이렇게 열광적으로 먹는다는 것도 그렇지만 골뱅이의 본산이라 부르는 곳은 바다 주변도 아닌 서울 한복판 을지로거든요. 지금도 그렇지만 을지로는 골뱅이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죠. 이건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요? 이 골뱅이 소비의 중심에는 이 브랜드가 있습니다. 바로 유동골뱅이. 국내 골뱅이 통조림 시장 점유율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아마 익숙하실 겁니다. 오늘은 골뱅이가 어떤 식재료고 유동골뱅이는 어떤 브랜드인지 또 한국 경제가 흔들리면 파산 위기에 처한다는 영국 골뱅이 어부에 대한 이야기까지 가져와 봤습니다. 저는 김밥이고요. 제가 오늘 떠먹여드릴 이야기 골뱅이 통조림의 숨은 비밀입니다.
골뱅이는 전복이나 해삼처럼 어떤 생물의 종 이름은 아닙니다. 나선 모양의 껍데기를 가진 연체동물을 고둥이라는데요. 골뱅이는 고둥의 방언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먹는 골뱅이는 물레고둥입니다. 보통 동해안 북쪽에서 많이 잡히는데요. 물이 차갑기 때문에 쫄깃하고 담백한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쉽게 구할 수 있다 보니까 술안주, 식사, 간식 등 뭐 다양하게 즐겨 먹는데요. 원래 골뱅이는 산지 근처에서나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습니다. 해산물이란 특성상 상하기가 쉬우니까요. 그런데 1965년 한일 협정이 이루어지면서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교육이 시작됐고 이 골뱅이로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골뱅이 수출을 시작한 거죠. 일본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골뱅이를 먹고 있었거든요. 얇게 썬 골뱅이를 간장과 설탕에 졸여 먹거나 초밥에 쓰기도 했죠. 생으로도 수출했지만은 보존 기간을 늘리기 위해서 통조림으로 만들어서 수출을 많이 했는데요. 이때쯤 골뱅이 통조림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일본에도 정말 많이 팔았지만은 골뱅이를 진짜 많이 먹은 곳은 바로 을지로입니다. 을지로에서 골뱅이 무침을 만들어서 팔았는데 이게 완전 대박이 났거든요. 그런데 왜 하필 을지로였을까요? 골뱅이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을지로 상가는 옛날엔 주변에 극장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 인쇄소에선 영화 홍보물과 포스터를 매일매일 찍어내기에 바빴죠. 여긴 서울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왔기 때문에 늘 북적북적했는데요. 알려진 바로는 인쇄를 맡기로 온 디자이너 그리고 편집자들이 일을 끝낸 후에 맥주에다 골뱅이를 먹으면서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골뱅이 통조림에다 파채와 마늘, 고춧가루, 북어채를 곁들여서 버무린 음식을 을지로 골뱅이라고 하는데요. 이 메뉴가 바로 이때 탄생했죠. 흔히들 골뱅이 무침이 노동자들을 위한 저렴한 안주였다고 생각하시지만요. 당시에도 골뱅이 통조림은 비싼 음식이었습니다. 골뱅이와 함께